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 논술 가르치는 강사 이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스님들 5분이서 이제 15분씩 이제 시간 할당 받아서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좀 시간을 잘 안 지키기로 좀 악명이 나서 시간 안 지키면 한우를 사야 된답니다. 제가 조금 빨리 탁탁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그래도 말씀 나눌 얘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년에 우리 사제분들 논술 전형에서 이제 변화된 사항들, 주요 내용들 정리한 거 하고요. 그다음 제 수업 속에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고려대학교의 경영학과의 수능 최저 기준이 말도 안 되는 이제 기준에서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면 지원자들이 좀 늘겠죠. 이러면 이제 도미노 현상들이 일어날 테니까 실은 이제 올해도 고대가 새로운 카드가 됐잖아요. 새로운 카드가. 원래 이제 고대 쓰는 친구들이라고 뭐 원서를 7장씩 쓰는 건 아니니까 6장 중에 1장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대 경영이나 서강대 경영 쪽에 이제 경쟁률이 조금 완화되는 현상들이 발생했고 올해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어서 그 라인업에 이제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참고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균관대 이제 언어논술하고 수리논술 분리되는 거. 이게 이제 물론 우리 순수 사탐 선택 친구들한테는 크게 뭐 어마어마한 기대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를테면 이제 원래도 수리논술, 언어논술 따로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언어논술을 보고 컴퓨터공학과를 이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되게 호재인 거잖아요, 사실은. 뭐 올해 의대 이슈 막 활발하게 일어날 때 우리 기초학문이 죽는다, 다들 의대만 가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할 때 문과 얘기는 1도 안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사실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때가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경제 경영을 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갈 데 없어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선택지가 저렇게까지 넓어지기만 한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견해는 합격은 하되 다니기는 힘들 거다. 요게 여기 주된 견해에서 순수 사탐러들한테 선택지는 안 되긴 할 거나 과탐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수학 경쟁력이 약한 친구들의 교차 지원을 막을 수 있겠다. 걔들이 그 선택지가 있는데 경영을 쓸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경희대 철학과의 합격자 75%가 과탐 선택자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이제 교차 지원이 워낙 심각해서 사탐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불편한 게 요즘 이제 입시 상황이긴 한데 조금 숨통을 트여질 수 있을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고요. 서강대학교가 논술 100%가 되면서 이제 상위 10개 대학 중에서 중앙대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이 전부 다 100%. 그러니까 실은 그 전에도 학생부라고 하는 게 논술 전형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 반영 비율을 따져보면 사실은 뭐 고려 대상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20%, 10%, 30% 이렇게 있으면 심리적으로 원서 쓸 때 불편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 사라져서 이제 중앙대만 30% 반영하는 대학이어서 학생부에 큰 문제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논술 원서 쓸 때는 큰 문제는 없겠다. 수능 준비 열심히 하고 논술 이제 준비 열심히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가 이제 무한 경쟁 체제에서 현실 경쟁 체제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3합 7이어서 무리하지 않는 조건인 것 같아요. 조건. 그러니까 7이면 사실은 요 라인 정도에 있는 대학 보통 6이거든요. 함 6을 보통 생각하거든요. 여기보다 조금 이제 레벨 낮은 대학이라고 보통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화여대도 이제 바뀐 게 3합 6이거든요. 한양대 3합 7은 실은 많은 사탐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좋은 기회고 현실적으로 정시 준비하면서 무한 경쟁 체제로 가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대가 원래 이제 2합 5였어요. 죄송합니다. 3합 6이었는데 2합 5로 바뀌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뭐 고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탐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매우 낮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현역 친구들 전반에 걸친 일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과탐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보다는 좀 더 충족률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합 7이냐 합 8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과목 수가 몇 개냐는 게 최근 학생들한테는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현실적이다라고 얘기 말씀드린 고대는 사실 그 점에서 보면 조금 불편하긴 해요. 사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 영, 수, 탐을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사탐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국어 수학에서 의미 있는 등급을 가져가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너무.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지뢰 6편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는 생각에 지뢰 겁먹는 얘기죠. 영어하고 탐구를 가지고 어떻게 맞춰볼까? 이렇게 되면 이제 공부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하죠, 사실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족률이 너무너무 떨어져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2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숨통이 트이는 거고 이게 여학생들한테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요게 3합 6이었을 때 여학생들도 이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또 거기다가 그 수시에서는 정시에서는 보통 경영 정지가 무조건 탑라인을 형성하잖아요. 근데 수시 논술에서는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들이 조금 더 컷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나 뭐 영문, 그다음 심리 이런 데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학생들이 중대로 가면 이제 중대를 쓰는 남학생도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요게 이렇게 바뀌면 여학생들이 선택지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중대까지 아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고 중대 경영에 조금은 완충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이제 뭐 고대도 아까 영향을 줄 거고요. 그다음 경희대, 그다음에 국민대가 새로 이제 신설이 되면서 요 라인에 이제 세종대하고 숭실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택지가 하나 더 늘면서 숭실대, 세종대 라인에 조금 완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세한 학교별 내용들은 자, 요걸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건 지금 현재 대학들이 발표한 계획안을 가지고 이제 정리해 드리는 거고요. 이게 4월 달에 최종안이 다시 나와요. 그 전에라도 사실은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제작해서 이제 또 배부해 드리고 또 모셔서 이제 설명 드릴 텐데 그 전까지는 이거 가지고 이거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모집 인호까지 나와 있으니까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공부하신 만큼 설명에 오시면 들리실 테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커리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제 브로셔는 저기.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서 한우를 사라고 그래서 삼겹살이면 좀 어떻게 버티겠는데. 그다음에 요 시간표도 좀 봐주세요. 저희 선생님도 시간표 쭉 나와 있는 건데요. 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자, 커리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그러니까 밋밋하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세게 말씀드릴게요. 하실 거면 그냥 1월부터 하시는 게 맞아요. 안 그럴 거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사실 이제 논술은 시험을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전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그래요. 논술 쌤이랑 같이 열심히 하고 쟤네도 논술 공부 한번 해보자. 오케이. 대신 올해는 논술 시험 보지 말자. 논술 시험 안 보고 입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나는 지난 4학기 동안 열심히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6개 다 쓸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학 다 갈 수 있어. 사실 그거는 졸업생들하고 경쟁도 피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수능이 내가 늘 연습했던 대로만 나와준다면 무슨 문제예요? 그냥 내가 공부한 대로만 나와주면 무슨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 전부 다 만점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막 원통해하고 막 슬퍼하고 이건 전부 다 기대한 점수보다 안 나왔을 때 그런 거잖아요. 내 실력대로 나왔다 그러면 그 점수가 사실은 다른 친구가 좀 낮게 나와도 불만 갖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 불가피하게 보는 거잖아요. 일단 수능이 목요일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논술 시험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이거든요. 그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선생님 파이널 수업 안 들어도 돼요 라고 하면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은. 그 친구들 중에 괜히 선생님 수업 들었어 1년 내내 필요도 없는데 이런 얘기 할 친구들 없어요. 근데 딱 끝났는데 선생님 파이널 수업 들으러 왔어요 하는 애들은 퇴로 없는 애들이잖아요, 사실. 가채점 해보니까 안 되겠다고 하고 온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 짧은 기간 안에 수업을 듣고 뭘 한다? 안 돼요, 사실. 안 된다고 보십니다. 근데 너무너무나도 불편하고 불행한 현실은 이 시기에 수능 끝난 이후 시기에 신입생들이 가장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왜 오는지는 알겠어요. 어떤 심정인지도 알겠고. 근데 사실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어머님들, 아버님도 그때 보내시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틀간 수업 듣고 될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되면 사실은 이 시험이 사실은 부조리하고 정말 나쁜 시험인 거잖아요. 안 그래도 나쁜 시험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 거면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겨울방학 낀 이 시기가 그나마 아이들한테는 공부할 수 있는 시기예요. 논술이라는 걸 공부할 수 있는 시기라고. 개학하고 나서부터는 실은 학종을 쓰지 않는 친구조차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학종을 안 쓸 거예요. 그 친구는. 나중에 써보니까. 그런데도 내신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 후순위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논술과 관련한 공부는 요 시기밖에 없어요. 요 시기. 요 뒷시기들은 단 시험 준비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4, 5, 6 때 보통 커리큘럼은 이제 막 뭐 유형별로 공부하고 비교하기 연습하고 설명하기 연습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 아이들 학교 다니느라고 제대로 안 합니다. 학원을 열심히 다니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시기에 좀 제대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프로그램은 그때 이 시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저는 논술 합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많지도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원서 쓰기. 그게 한 8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의 노력 한 1할 정도 들어가고 학생들의 의지와 성실함 1할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원서 쓰기 전까지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보다 불편한 상황들이 나타나요. 논술은 이제 나중에 그 아이 보내보시고 그 아마 대부분 선생님 다 허락하실 텐데 청강 같이 하셔도 돼요.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아니 우리 아이가 이걸 왜 못하지 이럴 정도로 배울 게 거의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논술 어렵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친구들도 대부분 수업 반응의 리액션 전부 다 이겁니다.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건 1도 없어요. 알겠는데 저는 왜 그 생각을 못했죠? 전부 다 상식적인 겁니다. 다만 아이들은 23시간 6일하고 23시간 정도를 수능적 사고를 하다가 논술 수업 듣는 4시간 정도만 논술적 사고를 하려고 하는 게 안 돼요. 이 시험이 수능하고 출제 방식도 다르고 채점하는 원리도 달라요. 그것만 깨우쳐버리면 세상 쉬운 게 이겁니다. 어머니도 논술을 잘 모르시면 한 가지는 아시죠? 시험 범위 있나요 없나요? 없죠.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은 지식을 묻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지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도 전혀 시험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만 제대로 깨우치면 볼펜 하나만 있으면 어떤 주제가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논술은 생각보다 중복 합격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연대, 고대 막 이런 데 합격한 친구들이 따로따로 다 일일이 6개를 다 준비했을 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만 잘 깨우치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점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일 것 같다. 합격생 얘기 잠깐만 할게요. 지금은 이제 그 추합들이 막 돌고 있는 시기여서 전체 합격생은 리스트는 제가 만들진 않았고 이제 급하게 저한테 이제 연락 온 친구인데요. 이 친구 연세대 경제학과 합격한 친구고요. 고대 올해 처음 시험 봤는데 합격자 나와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대 불문과 합격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낸 톡이에요. 그러니까 1월부터 준비를 했고 이 친구는 이제 제시문 기반 면접 준비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다. 면접하고 논술도 똑같을지언데 학교별 논술 시험이라고 다를 거냐?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리만 제대로 깨우쳐 놓으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친구 모두 다 풀커리를 탄 친구들인데 사실은 이 친구들 모두 다 출제에 의도하고 채점 기준 공부가 제일 좋았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즌별 이제 제가 시즌이 이렇게 쭉 4개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시즌별 목표가 좀 다르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제 원고지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걸 시즌 1에 하긴 하지만 아이들 쓰는 건 되게 초보인 거잖아요. 실은 이제 여러 가지들을 다 지켜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논증문 쓰는 걸 잘해야 되거든요. 논증문 쓰는 것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간결한 단문 중심의 문장을 쓸 수 있냐. 그러면 호흡이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호흡이는 죽는다와 같은 문장들을 잘 쓸 수 있다. 이를테면 동일한 분량인데 문장 수가 많으면 이긴다. 요게 논술 시험입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 쓰기 연습을 시즌 초부터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준비할 때 요건 이제 파이널 원고지고요. 요거는 이제 기초반 원고지인데 차이는 한 줄의 칸수예요. 그러니까 한 줄에 20칸짜리냐, 한 줄에 30칸짜리냐를 가지고 연습할 때부터 조금 체계를 가져가면서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시즌 3가 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시간이 쫓기니까 지금 너무 힘드네요. 시즌 3가 되면 이제 원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 이때. 그러니까 이때가 저는 그 평상시에는 성적표를 안 만들거든요. 이때만 만듭니다. 그 평상시에는 제가 다 채점하거든요. 그리고 첨삭도 제가 다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소수반, 뭐 한두 명짜리 반이라도 공동 첨삭, 공동 채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지표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9월 둘째 주에 원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서 쓸 때 수능 성적 보고 쓸 수 없잖아요. 보통 6평, 9평 보고 나서 배치표상에서 너 성대는 수능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 애들이 어디 있어요? 논술로는 연세대 쓰죠. 이건 마치 자기 집이 연희동에 있기 때문에 연세대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가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것과 논술을 잘 볼 수 있는 전혀 무관한 일이잖아요. 근데 원서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 될 것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요 시즌 3에 이제 원서 상담을 해드리는데 제가 이를테면 수능 성적 다 정리해드리고 그다음에 이때 8번 정도 모의고사 봐요. 그 성적표를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어머니들한테 아버님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어 원서 해주고 이 원서를 잘 쓰기만 해도 붙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다. 왜냐하면 수능은 전국구 경쟁이잖아요. 근데 논술은 원서 쓴 애들끼리만 경쟁하는 거예요. 실은 논술로 합격한 친구가 떨어진 친구가 실력이 엄청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에서 듣는 왜냐하면 모집단이 너무나 동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서를 잘 쓰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시즌 3가 되기 전에 준비를 다 해놓을 필요들이 있겠다라는 생각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컨텐츠를 다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 될 때 한 번만 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 똥차처럼 막히면 뒤가 계속 막힙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제가 그리고 하나만 설명해 주고 싶다. 제 이제 자랑 하나만 하면요. 이게 이제 월간 교재고 이 주간지가 하나씩 나가요. 솔직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예전에 논술 수업은 제가 강연하듯이 했거든요. 설명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요즘 그렇게 많이 들을 수도 없고 애들이요. 실은 교재 몇 페이지에 몇 번째 줄에 어디에다 메모를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냐면 이게 잠깐 수업을 놓치잖아요. 돌아가서 복습을 할 수가 없어요. 교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간지는 어떤 거냐면 수업 시간 제가 했던 수업 내용 사실은 수업 자체가 시험 볼 때 상황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걸 그대로 연출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 저한테 수업 필기하고 수업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교사형 참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합격생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반향이 있었던 교재인데 요거 한 번 더 자랑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수업은 다른 선생님 다 마찬가지인데 항상 매주 복습 영상이 제공이 되니까 혹시 놓치더라도 영상. 그래서 제가 주간지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습 영상 가지고 4시간씩 다시 재복습하는 거 힘들어요, 사실은. 빨리 돌려도 2시간인데. 그러니까 주간지 가지고 이제 자기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제 시간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논중과 추론에서는 제 시간표는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선생님들 말씀 잘 들으시면서 좋은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입니다 여러분들. 어, 저는 논술 전형 계열별 출제 경향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제 이후에 오신 분들도 다 합격 수기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지금 미리 뭐 계열별로 시험 출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지원할지 이걸 결정하는 것이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능과 연계해서 나의 공부 방향성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부모님들께 세 가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논술 보는 대학이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죠? 질문하시면 절대 답을 안 하세요. 한 40개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국민대라든지 그리고 강남대 있죠. 그래서 요 대학까지 포함한다고 해서 40개 육박합니다. 여기 있는 대학들은 수리논술이 나오는 대학입니다. 수리논술. 즉 인문계 수리논술이 나오는 대학들입니다. 꽤 많죠. 특징이 뭐죠? 뭐 전계열로 보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상경계 같은 경우 수리논술을 출제한다. 특히 이른바 중위권 대학을 지향하는 학생이라면 그 수리논술을 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이 대학의 논술적인 특징이 뭔지 맞힐 수가 없습니다. 서강대 경영경제하고 숭실대 경상 같은 경우는요, 경제학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서강대 경영경제를 가르쳐 보니까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죠? 한 학교에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서강대 경영경제 문제를 보면요, 제가 가르치기 되게 편해요. 경제학이 나와요. 뭐 경제학 전공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시장 실패의 다양한 유형들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도 합격 가능한 경제학 관련된 지식을 좀 많이 숙지하고 있다면 합격 가능한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강대 경영경제 계열, 숭실대 경상 계열도 1번 문항은 언어 논술인데 경제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상담할 때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은 1년에 한두 명 봐요. 무조건 쓰라고 합니다. 무조건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실제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볼 때는 경제를 사탐을 선택했다면 이 두 개 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위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믿는 눈치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경제 진짜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경제적 삶이잖아요. 사회적 존재지만 우리의 삶 하나하나는 경제적인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경제학 너무 몰라요. 자, 그런데 경제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하지 않은 학생들은 지문에 대한 독해 출발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요 대학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질의는 했지만 결국 제가 답할 건데요. 1번 문제 유형이 똑같습니다.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그러니까 요거는 뭘 시사하는 거냐면 출제 유형이 엇비슷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 묶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성균관대 1번 문항, 경희대 1번 문항, 한국외대 1번에 갔기 때문에 이 세 개 대학 쓰는 학생들 꽤 많겠죠? 그러면 이 세 개 대학의 기출문제 5개만 풀어봐도 15개를 푸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그리고 수시 때 선택할 때도 이런 것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인문계 논술 중에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 즉 언어 논술만 내는 대학과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을 모두 같이 내는 대학, 요걸 한번 특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길지 않아서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인문 논술 출제 유형입니다. 언어 논술만 보는 대학입니다. 국민대가 올해 처음 시험을 시행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교 가오가 죄송합니다. 그래도 비슷한 레벨 대학들 있죠? 잘 아시는 거. 국승세단 하잖아요. 물론 단국계에서 좀 처졌지만 그래도 숭실이나 세종처럼 언어 논술 문제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언어 논술 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대 인문계열 그리고 한국외대 인문계열은 언어 논술과 영어 제시문을 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제시문 고2 정도 수준이면 능히 독해 가능한 그런 제시문이 나옵니다. 연대는 이건 참 난감합니다. 언어 논술도 나오고요. 꽤 어려운 영어 제시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리 논술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과장한다면 본고사의 가장 원형에 가까운 걸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심 없으시죠? 저도 잘 몰라요, 이 대학은. 자, 그리고 얘네들은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위권 대학들이죠. 일반적으로. 중위권 혹은 상위권 일부 대학. 얘네들은 사회계열이나 상경계열에서 주로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을 낸다. 그리고 수리 논술의 변별력이 학교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얘네들은 뭐냐면 어머니들 들어보셨을까요? 지금 관심 없어요. 지금은. 그죠? 지금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내가 저길 우리 아이를 전혀 관심 없지만 나중에 우리 때와는 달리 대학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구나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대학이 가천대입니다. 자, 우리 아이에게 현실이 될 수 있으니까 아이들 공부 열심히 시키셔야 됩니다. 요 대학들이 지금 약술영 같은 경우 수리 그 자연계까지 하면 한 13개, 14개 되는데요. 문과 계열을 뽑는 학교를 쳐보면 요 정도 대학이 됩니다. 강남대가 올해 실시했는데 아무래도 비슷한 레벨의 대학과 같이 갈 것 같아요. 약술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리가 혹은 수리논술이나 수학에 걸쳐 있는 대학이 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대학들이죠.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는 대학 계열이에요. 연대는 전계열이다 봅니다. 근데 수학 잘해야 되냐? 3등급이면 풀 수 있어요. 문제는 수리 논술에 계산한 내용과 언어 논술을 융합을 시켜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연습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당혹스러운 유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학 자체는 쉽습니다. 출제 범위 보시면 어떻죠? 요 대학들 보면 주로 수학, 수투, 확통 쪽에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형도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이고 난도나 영향력도 큰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요거 한번 이미지를 한번 살짝 찍으신 다음에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요걸 구체적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영향력이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 동그라미가 꽤 크죠.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예를 들면 한양대 상경 같은 경우 50점입니다. 언어논술 50점, 수리논술 50점인데 학교에서 채점한 거 보면요. 언어논술은 보통 합격생 답안 보면요. 47에서 50 사이예요. 거의 만점 가까이 주는데요. 수리논술을 옛날에 한 3년 전 통계인데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합격자 평균이 27점이었습니다. 어렵습니다. 2등급 정도. 11월 2학년 11월 모평 때 2등급 났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2학년 11월 모평하고요. 수능하고는 0.9 정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거 유념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 2를 찍고 있다 그러면 뭐 이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한양대 상경계열 괜찮다. 다만 경쟁률이 120대 1, 130대 1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약술형 대학들입니다. 자, 뒷장 가볼게요.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유형별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의 유형으로 나오는 대학이 한양 중앙con고입니다. 여기는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수리 논술이라 보기에는 그냥 수학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3등급 정도 나올 것 같아. 근데 상경계를 가고 싶어. 그럼 어디 써야 될까요? 요 대학들 써야 돼요. 요 대학들. 한양대는 좀 힘들어요. 2등급 내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 잘 되는 학과가 어디입니까? 문과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은 상경계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아이들 수학 공부 열심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시 때 어느 과목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까? 수학이에요. 자, 수리논술인데 언어논술 연계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언어논술과 결합해서 답안을 좀 작성하셔야 되고 경희대는 도표 그래프가 또 붙습니다. 도표 그래프하고 수리적 계산. 좀 복잡하죠? 하지만 실제 써보면 학생들이 쉽다라고 해요. 영향력이 작은 이유는 뭘까요? 이 두 가지가 당락에 큰 변수는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절대적이라 보시면 돼요. 절대적이다. 그리고 경제학 포함한 숭실대 이화여대. 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되게 제가 문제 풀 때 황당해요. 4등급 정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점수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합격자와 불합격자. 그거를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술형 같은 경우는 수학 저점 등급 4에서 5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힘들 수 있어요. 5등급은 좀 힘들 수 있고 4등급 때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뭐 약술형 대학제 일부만 써놨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원 전략 말씀드리면요. 한양대는 2등급. 2등급 되면 한양대 한번 써봐라. 그리고 중앙건국, 숭실, 연세경희 정도면 상등급 가능하다. 그리고 이화여대 4등급 가능하다. 그리고 요 약술형 대학들 4등급 대 혹은 5등급 대. 뭐 5등급 대도요. 5등급 초반이고 국어 만점 맞으면 돼요. 물론 가천대는 합격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지만 그리고 그럼 지원 전략 어떻게 되냐? 자, 사회 상경계는 눈여보셔야 됩니다.
수학 수능 등급이 걸맞는 대학을 지원을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실력 올려야 되고요. 실질 반영률과 난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언어 논술 실력이 취약해도 수학 실력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한번 찍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거는 실제 통계입니다. 재작년 통계인데요. 합격자 점수가 꽤 크죠. 이화여대 인문은 76, 사회상계 61. 그러니까 수학에서 점수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발 인원 보면요, 많잖아요. 많은데 요즘은 아이들이 사회상경계를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왜? 수학을 못하니까. 그래서 실제 통계 자료 보시면 알 거예요. 보시면 인문하고 사회상경 계열의 지원 그 형식 경쟁률만 보더라도 2배 이상 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문 계열의 지원율의 절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서워서 피하는 건데 제가 볼 땐 무서울 게 없거든요. 저도 푸는데. 자, 제 수업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제 수업은 그래서 사회상경계 쪽 논술만 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파이널 때 수리 논술도 가르쳐요. 좀 꽤 이제 단연가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 입시 지도할 때도 사회상경계에 관심 있으면 어떤 방식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아이들한테. 제 경력은 이러고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원래 1시간짜리인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 수업의 특징, 갑자기 읽기가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아마 프린트물에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요. 수업은 1교시 때 유형별 해결법 하고요. 2교시 때는 쓰기 첨사. 4교시 때는 그날 쓰기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제 교재고요. 이걸 단계별로 진행을 합니다. 사고력의 단계별로 교재를 구성했고요. 요거는 아이들한테 배부하는 성적표입니다. 아이들 글 쓴 거에 대해서 성적을 매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총평입니다. 요 자료는 나중에 아이들 수시 지원할 때 아이들의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데 참고용, 아주 강력한 참고용이 됩니다. 특정 유형에 대해서 잘 썼던지 아니면 특정 대학 유형에 잘 썼던지를 제가 성적표를 보고 이제 판단해서 아이들 수시 지원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상담 일정들입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1대1 첨삭이기 때문에 첨삭과 동시에 상담이 항상 가능해요. 항상 상담 하나 있어요. 그 꾀꼬리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매번 이제 선생님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해가지고 유난한 아이들인데 저는 그게 즐거워요. 아이들 대화하는 게. 그래서 상담은 실질적으로 매일 있는 거다. 매번 수업 때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때 여름부터 이제 수시 시즌에는 이제 심층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수업은 화요일 날 평일입니다. 그래서 평일 날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평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특히 사회상경계 관심 있는 학생, 그죠?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려는 학생, 그런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말씀 끝내도록 할게요. 사회상경계에 대해서 논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학원 측에 연락하시면 제가 나중에 상담 전화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고 학교별 특징이 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 계획을 짜든지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연사고요. 자, 세 번째죠? 세 번째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두 가지예요. 되게 추운 날 학원 와주셨는데 어차피 합격이라는 거는 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학생이 필요한 거고 강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학생이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강사가 해야 될 거, 이 두 가지로 나눠 말씀 좀 드릴게요. 전 이모일이라고 합니다. 연대 언어농부 졸업을 했고요. 지금 논중과 추론 강의하고 있고 두각 세정 학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이거예요. 강사가 해야 될 거랑 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학생이 해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요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전 되게 바쁜 시즌이에요. 애들 이제 합격생도 오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논술은 탈락이 많은 전형이에요. 붙은 애들도 많지만은 떨어진 애들도 더 많긴 하건 사실은요. 그래서 붙은 애들도 연락하고 또 떨어진 애들 또 통화하고 하면서 되게 바쁜 시즌이긴 합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되게
이게 너를 뛰는 시즌이긴 해요. 저한테는요. 자, 먼저 제가 학생이라고 적어놨는데 학생 자리에는 학생이기도 하고 사실은 또 학부모님들까지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나 이거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입시에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도박은 안 돼요. 입시는 도박이 아니고 입시는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박은 언제 하는 거냐면요.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주변에 이런 애들 있죠. 나는 정시 파이터야. 이거 도박하는 거예요. 정시 파이터는 뭐냐면은 정부가 우리한테 대학 갈 기회를 갖다가 7번 주거든요. 수시에서 시험 6번 볼 거예요. 정시는 시험 1번 볼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1년에 대학 갈 가능성은 1년에 7번이에요. 7번 중에서 6번을 버리고 한 번에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제 인생이라면 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애들이 되게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거 정시 파이터라고 하는 거는 되게 자칫 자랑스러운 표현 아니거든요. 그냥 다 던지고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안 됐을 때 플랜 B가 없고 플랜 C가 없으면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강대에 있으면서 수많은 정시 파이터들이 재수생으로 오는 걸 갖다가 수천 명씩 봐왔거든요. 근데 조금 더 플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랜 A가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늘 잘 되진 않거든요. 플랜 B, 플랜 C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박이라고 보는 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수시를 버리고 정시에 올인하겠다. 이거는 도박이에요. 이거 입시는 이건 전략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시를 버리고 최저 맞춰가지고 논술에 올인하겠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 부담스러워요. 진짜 두 과목만 하겠다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두 과목만 해서 나머지 자기는 논술로 가겠다. 논술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전형이거든요. 논술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시를 버리고 논술로 간다. 정말 정말 무모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정시 올인도 무모한 거고 수시 올인도 무모한 거예요. 정부가 정시와 수시를 갖다가 두 번 다 쓸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꼭 한쪽으로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포기하는 게 뭐냐면은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신 포기도 괜찮아요. 내신은 포기하면 뭐가 있냐? 수시에서 내신을 포기하고 논술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포기는 뭐냐면 결국은 대안이 필요한 겁니다. 내신을 포기하면은 학생부 포기하고 논술로 가는 건 가능해요. 근데 수학을 포기한다. 수학 포기하면은 수학은 대체제가 없어요. 수학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수학이 없으면은 정시가 사라지는 거예요. 애들 수학 포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좀 안 되면은 그냥 좀 마음 편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마음 편한 거랑 앞으로 마음 편한 거랑 완전 다른 거거든요. 수학 되게 많이 포기하고 싶어 하는 건데 수학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수학은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학이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입시에 필요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애들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수학이 안 되면은 남은 생에서 합리적 선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학은 미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학과 무관해 보이는 영역에서 합리적 판단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적 사고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학적 사고가 안 되는 애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수학적 사고가 안 되면은 합리적 판단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판단이 어려워져요. 그래서는 수학은 입시도 필요하지만은 인생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을 버리고 도박을 한다. 혹은 수시를 버리고 도박을 한다. 혹은 논술에 올인한 도박을 한다. 이런 건 권하지는 않습니다. 입시는요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논술은 도전해도 엄청 떨어진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근데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정확히 얼만큼 붙냐면요. 대학이 우리가 올해 이만큼 뽑을 거요라고 말하는 약속한 만큼은 무조건 뽑아주는 겁니다. 보면은요. 자, 몇 명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성대가 100대 1이었어요. 서강 94대 1이었고 두 개 한꺼번에 운으로 붙을 확률은 9,400대 1이었어요. 얘 있었고 외대, 홍대는 1,400, 중대, 외대는 2,600, 성대, 이거 4는요. 4년 전액 장학금입니다. 어디 갈게요? 성대 2대 4년 장학금 어디 갈까요? 성대 가죠. 뒤도 안 돌아보고 성대 갔습니다. 가지고 2,900대 1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대와 홍대를 한꺼번에 붙을 가능성은 3,000대 1이고요. 중대, 외대 1,800대 1이고 동대, 홍대 2,800대 1이고 성대, 중대, 외대 세 개를 운으로 붙을 확률은 41만 분의 1인 거예요. 이 녀석이 운으로 41만 대 1을 뚫을 만큼 운이 좋은 학생은 아니에요. 운이 그렇게 좋았으면 논술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운이 없어도 논술은 공부하면 가능한 전형인 거예요. 이게 글을 잘 쓰면요. 누가 봐도 얘네가 봐도 우선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붙은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시험이 실력으로 선발되겠다라는 게 입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떨어진다는 경우도 있는 건데 정확하게 얼마큼 붙냐면요. 대학이 공지한 만큼 붙습니다. 그리고 공지한 선 이상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거짓말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거는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경청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맹신하는 건 아닌 거죠.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논술은 언제 하라 그러나요? 수능 끝나고.
수능 끝나고 하루 일주일 할 텐데 하루 일주일하고 대학 갈 만한 만만한 전형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3년 공부하고도 재수학원으로 직행하는 게 대한민국 입시거든요. 이 나라 입시 너무 만만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일주일하고 붙긴 되게 힘든 거예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죠. 가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대학 공식 유튜브에 나오는 학생들이에요. 우리 반 애들이 아니라 제가 잘 모르는 애들인 겁니다. 애들이 논술로 붙은 애들이 얼마나 공부했냐? 얘인가? 누구지? 얘인가요? 여기 있다. 얘는 연대 붙은 애들은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애들 고2 겨울방학, 고2 겨울방학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가 진짜 미운 놈들이 있어요. 이런 놈들.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시험 가서 붙은 애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애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고2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붙습니다. 그 다음이 고3 여름방학. 이게 진리예요. 올해 공부하는 애가 많이 붙어요. 이거 되게 신기한 거 아니잖아요. 국어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뜨개질도 올해 한 애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올해 한 애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붙는 경우는 고2 겨울방학입니다. 수능 끝나고 잠깐 해서 붙어라.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예요. 사실은. 자기가 시험 볼 거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논술 짧으면 하루거든요. 목요일날 수능 보고 저녁에 3회와 반성을 하고 금요일날 공부하고 토요일날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하루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경우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한 조언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변에서 뭘 논술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 건데 두 가지, 한 가지는 하지 마라. 하나는 천천히 해라 라고 나오는 건데 천천히 하라는 건 사실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한데 하지 말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비판하는데 대안이 필요해요. 그러면 수시에서 논술을 하지 않으면 뭐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겁니다. 수시를 포기하라는 건 대안은 아니에요. 포기는 조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수시에서 논술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그건 바람직한 비판이 되는 거지만 그냥 하지 마. 도박해. 이거는 저는 좋은 비판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견해를 경청하되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아이입니다. 아이를 신뢰해야 돼요. 근데 패배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오신 분들은 아이가 논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거의 99%는 논술 원서를 쓰시게 될 거예요. 쓰시게 되는 건데 애한테 논술 하라고 말씀하시겠죠. 애가 대부분 뭐라 그러나요? 네, 엄마 할게요 그러나요? 안 해요. 대부분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혹시? 혹시 아이가 내신 준비할 때도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신도 내가 알아서 할게를 잘했더라면 어머님께서 이 논술 설명이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일 거예요. 아이가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잘할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면 상당 부분은 뭐냐면은 에라 모르겠지만은 신경 쓰지 마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알아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이의 성취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냅둬 봤는데 잘해왔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로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리 알아서 잘하는 것 같지 않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패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아이들은 자신의 위치를 기본적으로는 내신 등급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시간 학교에서 보내잖아요. 학교에서 보내는 건데 내신이 썩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무 낮으니까 자존감이 바닥에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감도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못하는 건데 뭔가 하는 거 되게 귀찮아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은 시야가 짧고 되게 현재력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들은 좀 더 현명하세요. 지금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좀 더 알고 계실 텐데 아이들은 뭔가 하는 거 다 무조건 귀찮아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수능도 못하는데 논술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수능 잘하면 논술 필요 없거든요. 수능 못하니까 논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도 못하는데 논술해야 되나? 내신 잘하면 논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지금 아마 객관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논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으니까 오셨을 텐데 아이들은 대부분 알아서 하겠다 그래요. 근데 이 말에 용인을 하고 양보하고 넘어가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거죠.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은 아이를 갖다가 존중을 하되 패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이 시야가 좀 더 넓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들은 만사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한 거는 설득하고 강행하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아이들 혹은 어머님들이 좀 가셔야 될 길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저는 이건 학생이 있어요. 제가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1년에 여러 명씩 붙이고 있는 건데 답안을 좀 특이하게 해요. 저는 답안을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답안을 직접 쓰는 거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 고대 수업이었어요. 학교가 원래 답안 다 공개해요. 다 공개하는 거고 이거 복사해서 수업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쓰고 항상 제 답안을 보여줘요. 첫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도 학교 답안, 제 답안 항상 보여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학교 답안 똑같으면 붙지 않냐? 매년 답안을 쓰는 교수들의 성향과 실력이 매년 다른 겁니다. 늘 잘 쓰는 교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애는 잘 쓰고 어떤 애는 못 써요. 제가 보여주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예쁜 답안은 아니었어요. 반면에 이 전 답안 예쁜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고대 수업을 한다고 치면은 고대가 냈던 답안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답안들이 있어요. 그 답안에 맞춰서 매년 답안 다시 써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글쓰기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글쓰기를 아이들에게 권장하려면은 강사가 글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글을 쓰지 못하면 글쓰기 못 가르치거든요. 저는 이렇게 씁니다. 나 이렇게 잘 써. 라고 하면은 애들이 보고 감동을 해요. 그리고 이런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글쓰기를 가르치려면 강사가 직접 글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 답안과 제 답안을 같이 보여줘요. 요걸 답안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해서 성과가 되게 많았던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평가를 저는 이런 평가는 싫어하고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해요. 매주 글을 쓰고만 하면은 첨삭을 받고 평가 받을 겁니다. 점수 반평균 100분위가 나올 거예요. 어플을 통해서 저도 하이도 어머님도 매번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거 언제 써먹냐? 이따 써보는 거예요. 원서를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원서 상담은 아무도 못해요. 담임도 못하고 그 어디 가서 컨설팅을 받아도 불가능합니다. 논술 완성 불가능해요. 왜냐? 그 누구도 우리 아이의 논술 실력을 모르거든요. 아이의 글을 매주 봐온 거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강의도 하지만 저랑 상담해서 원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요. 저는 일주일에 4시간 수업해요. 그 다음에 추가로 어떤 시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클리닉도 없고 과제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많이 해봤어요. 많이 숙제도 내보고 수업 추가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다 필요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할 게 너무 많아요. 논술에 투자하시는 시간 제가 보기엔 4시간이 맥스예요. 우리 아이들 많잖아요. 뭐 국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과제도 많고 그래서 논술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강의실 문 열고 들어와서 문 닫고 나가는 그 사이에 4시간만 하는 거야. 문 닫고 나가지 수능해. 다 수능하는 겁니다. 수능 최저 잘 맞추고 수도 정시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시간 내에 강의하고 글 쓰고 첨삭하고 모든 거 다 끝내는 거예요. 그때 성과가 가장 좋았다는 겁니다. 4시간 외에는 전혀 단 1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복습 물어보거든요.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제가 매 시간 시작할 때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해 주거든요. 제가 다 해주는 겁니다. 4시간 외에는 전부 다 수능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성취에 가장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겁니다. 요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시트예요. 저는요 강사예요. 근데 강사라는 정체성보다는 멘토에 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좀 쉬워요. 수학 선생님은 수학 문제 풀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논술 강사는 되게 바빠요.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부실하네. 올해 10월 연대예요. 연대 시험 보면 항상 찾으러 갑니다. 항상 응원해요. 누가 나오게 이제 고대 나오겠죠. 고대는 춥고 삭막한 동네였어요. 너무 추웠어 저는. 죽을 뻔했어요. 21년도에 어떤 어머님이 찍어주셨던 사진이었어요. 저 때는 마스크 쓰고 다녔죠. 저렇게 응원하고 갔습니다. 시험이 3시예요. 11시 반에 갑니다 항상. 22년도였어요. 앞에 부모님들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진짜 시험 보는 날은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헤어진 전 여친 정말 다 옵니다. 가족 화합의 날이에요 정말. 저 자리 연대 정문 앞 왼쪽 계단 위 10년 넘게 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온 녀석 응원도 해주고 되게 좋은 시간이에요 저한테는요. 좀 졸려 보이는 녀석들은 잠도 깨워주고 저 웃게 한 친구도 있었고요. 오다가 지쳐가지고 한참 쉬다 올라갔어요. 저 끝에까지 다 안 보이실 텐데 진짜 많은 친구들 만납니다. 누가 보면 선거운동하는 제 알 거예요. 정말 저한테는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이에요. 학교 앞에 저렇게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설마 저 중에 우리 애가 붙을까 싶은 건 항상 붙어와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논술 강사 바빠요. 강의하고 상담하고 첨삭하고 시험 보면 시험장에 찾아가고 입시가 끝나고 나면 또 전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전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논술을 푸는 것도 중요한 건데 어머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애가 논술을 시작하고 나서 입시에 자신감을 가졌다는 말 되게 좋아합니다. 애들이 수능과 내신 속 좋지는 않거든요. 논술하다 보면은 내가 대학 갈 수 있겠다. 원하는 만큼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성취가 높아진다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멘토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항상 이렇게 아이들이 찾아가고 성과를 내왔습니다. 자, 전 시간이 이렇게 있고요. 진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보강도 서로 가능하긴 합니다. 지금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결정하는 거 되게 쉬워요. 결정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강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설명이랑 똑같아요. 설명하는 건 똑같이 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서 여러 가지 판단해 보시되, 자, 말씀드리는 건 이거죠. 일단 뭘 하건 간에 저는 항상 어느 분야에서건 그 분야 최고랑 함께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고민해 보시고 대신에 최대한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끝나고 되게 많이 와요. 그리고 대부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가까운 시간 준비하면은 충분히 2개, 3개부터 골라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서 오신 만큼 많은 정보 얻어가셔서 조금 더 정확한 액션을 취하고 아이들을 설득해서 올해 입시에서 가능한 한 논술에서 좋은 성과 나기를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 시간은 거기 적어놨어요. 9시부터 12시까지 가능한 건 내일 아침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 중에서 거기 그냥 그 중에서 편한 시간 적어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전화 드려서 상담해서 올해 이 자리가 아마 올해 입시를 내년 입시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아마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경 논세 강사입니다. 네, 네, 화면이 너무 화려하죠. 지금 막 합격생들이 연락 오는 시기여가지고 제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합격자 분석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가지고 계신 자료들 중에 이제 요 자료가 제 브로셔를 지금 대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브로셔가 다 떨어져서 새로 주문을 넣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가지고요. 우선 출력본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합격수기 모음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목소리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테니까 그 두 개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12월 6일에도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 사실 큰 틀에서 변화는 있진 않지만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올해 합격자를 공개하는 걸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현경 강사이고요. 서강대 철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지금 여기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경력이 짧은데 17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보다는 좀 나이가 있고요. 그래서 17년 동안 대치와 중계와 목동에서 우리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합격자를 많이 내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강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합격자 말씀을 드릴게요. 12월 6일 날 오셨던 분들은 사실 다 보셨던 얘기이기도 할 텐데요. 크게 얘기하고 점점점 좁혀가야 이제 머릿속에 잘 남으실 거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입시는 크게 수시하고 정시로 나뉘죠. 그래서 수시에는 교과와 종합과 논술이 있습니다. 실기자 전형 이런 특별한 전형을 좀 제외하고는 크게 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시 수능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주요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논술은 사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고 내신 3.5 이하는 사실 지방대도 괜찮다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논술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 3학년 6월 학평에서 수학이 4등급이 예상되는 학생은 논술을 사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걸 어떻게 예상하냐? 가장 최근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3등급이었다라고 하면 거의 8, 90%의 확률로 3학년 6월에는 4등급이 되는 현실입니다. 이건 이제 평가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시로 논술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수시
납치가 되지 않게 정시로 어디까지 합격할 건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제안을 해놓은 건데 수능 국수 영 탐탐 순서거든요. 그랬을 때 2, 3, 2, 2, 2 요 정도 선이 이제 정시로 건대, 경희대, 동대, 홍대 합격선입니다. 이거는 통합 수능에서 계속 요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요거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는 얘기들을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신 2.5에서 3.5 그리고 내신 3.5 이상 이렇게 큰 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1등급 때는 교과 하시면 돼요. 종합하시면 됩니다. 1등급 때는 논술 안 해도 돼요. 2등급부터 좀 논술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2.5에서 3.5 등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과나 종합으로 인서울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해요. 3.0 넘어서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수도권까지 생각하면 뭐 가천대나 인하대나 아주대, 경기대 여기까지 생각하면 3.0에서 3.5는 그래도 종합 전형으로 인서울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2.5에서 3.5는 목표에 따라서 논술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등급 때는 본인이 중상위권 이상까지 쓰겠다라고 하면 논술을 2장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교과랑 종합하시면 돼요. 하지만 3.5를 넘어선다라고 하면 일반고 기준입니다. 특목고는 좀 달라요. 일반고 기준으로는 사실 인서울 하려고 하면 논술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논술로 상향, 적정, 안정을 모두 다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모의고사 수학 3등급 이상이거나 이제 그 영어 3등급 이상이다. 이 학생들은 수리 논술이 들어가는 학교 그리고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는 학교를 지원하면 아무래도 실제 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이 들어가는 학교와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는 학교는 여기에 다 실려 있으니까요. 이 자료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고 본인 자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고 논술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오늘의 메인이죠. 요거 말씀드리려고 좀 숨가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지금 연락 온 학생들이에요. 2016년 현재 지금도 계속 연락 오고 있는데 PPT 파일을 저희가 이제 12월 16일 날 넘겼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것까지 좀 제가 구두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이에요. 일반고 고3 문과가 정시로 성대 사회계열 가려면 사실은 전국 4, 5%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수능 이거 국수 영탐탐입니다. 1, 2, 3, 1, 4인데 성대 사회과학계열 합격을 했으니까요. 논술로 아주 잘 간 좋은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먼저 가이드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내신을 봐주세요. 내신이 지금 1, 2, 3등급 대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시뿐만 아니라 내신도 사실 수학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3학년 1학기까지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졸업생들인 경우에는 2학기까지 포함시킨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4, 5, 6등급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서울 명문대 합격의 기회를 준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수능에서 두 번째가 수학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학생은 수학이 2예요. 오히려 영어가 3이고. 근데 이제 요 학생은 좀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밑에 학생들 중에서 요 학생 봐주세요. 38514이죠. 이 학생은 전략적으로 수학을 버린 학생이에요. 네,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논술을 시작한 요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의 역량이 좀 안 돼서 이 친구는 전략적으로 수학을 버리고 갔는데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이죠. 그런데 하나만 붙었으면 좀 어쩌다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두 개 다 최초 합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일찍 시작해서 전략을 잘 세운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좀 보장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라 저한테 자발적으로 연락을 준 학생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합격한 학생들보다 불합격한 학생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합격한 학생들 연락 주세요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아이들 그 심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 자발적으로 연락을 준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연락을 준 학생들은 대부분 다 저하고 오래 했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지금부터 시작해
시작했던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한 학생들 아니면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한 학생들입니다. 확실히 2학년 그리고 늦어도 3학년 1학기까지 선택한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길게 연습한 학생들이 확실히 좋은 성과가 있다는 거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N수생들은 지금 저기 일반고 조리라고 써져 있는 학생들 제외하고는 쟤네들도 삼수생 아니고 다 재수생이거든요. 다 지금 고3 학생들이에요. 고3 학생들이 이 정도 성과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거를 밝힐 수 있는 강사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N수생 강세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어떤 전형이든.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것의 효용을 잘 보여준다. 이걸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이대 불문과 예비 1번 학생 방금 오면서 연락 받았어요. 추합. 그리고 덕성여대 성적 장학금 대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이대로 등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외고졸해서 홍익대 법학과 예비 4번 보이시나요? 이 학생도 방금 연락 받았어요. 1차 추합 됐다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단대 지금 맨 밑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있는 학생 있죠. 이 친구는 단대 예비 1번이고 건동 광운대는 조금 먼 예비였어요. 근데 이 친구도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격했다고 추가 합격.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아직 추가 합격 연락 안 온 학생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저기 광운대 영어산업학과 예비 1번 보이십니까? 저 경우에는 예비 1번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광운대가 경쟁률이 50대 1이었어요. 최저가 없기 때문이에요.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아직 연락이 안 왔거든요. 여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정보를 활용해야 되시는지는 아시겠죠?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까 전제 두 가지로 말씀드렸던 거. 내신 3.5가 넘어서도 교과나 종합은 2년 6개월 연습한 결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논술은 지금부터 좀 해볼까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오늘 설명회에서 제가 주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였다는 거, 이제 그거를 보증해주는 학생들이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는 등급으로부터 보통 한 등급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 효용성이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여기 수능 등급에서 보면 이렇게 영역별로 다 밝혀준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2한 몇, 3한 몇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학생들은 다 수학이 1, 2, 3등급 안에는 들지 않았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고3 문과 학생들의 현실이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지금까지 연락 온 학생들 중에서 공개를 좀 동의해 준 학생들 중에서 제가 정리를 해준 거고, 이 중에서 저기 상위권에 있는 한 4명 정도의 학생들은 여기 지금 합격 수기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시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12월 6일 설명회에서 보여드렸던 작년 합격생들이에요. 그래서 작년 합격생들이나 올해 합격생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쩌다 한 해 우연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매년 학생들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학생들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왜 저런 경우가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1년, 거의 1년 가까이 저하고 계속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꾸준히 하기 때문이에요. 모의 논술, 그다음에 모의 고사, 그리고 내신, 그리고 학생부 이렇게 다 빽빽하게 상담 기록을 해가면서 학생들에게 밀착해서 입시 멘토로서 정규 상담만 매해 4회차 이상 하면서 그런 상담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교를 제안해 주니까 그런 좋은 결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저기 제가 예시로 들어놓은 것처럼 3학년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상담을 보통 시작하기 때문에 3학년 6월 모의고사에서 2합 5를 맞춘 여학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학생이 영역별로 저렇게 3, 4, 3, 2, 3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저는 적정을 한 3, 4개 정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상향을 하나, 안정을 하나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모의까지 보고 조금 하락세다라고 하면 적정과 안정의 비중을 높이고, 구모가 조금 상향세다라고 하면 적정과 상향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죠. 왜냐하면 논술에서 안정이라고 해도 어차피 다른 전형으로는 다 상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수시 납치 없이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1년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이 비슷할 거예요. 저희가 이게 가장 좋은 방향성이라는 걸 오랜 기간 동안 확인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1학기까지는 모든 대학에서 다 출제하는 빈추 유형들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담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지원 대학을 탐색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등급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학교별로 유형이 조금 다르니까 자기한테 맞는 학교가 어디인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이미 원서를 쓴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한 학교 수업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수업은 대부분 비슷하실 거예요. 강의하고 논술하고 첨삭하고 해제하고 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해제는 문제를 해설한다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1차 첨삭을 다 제가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인원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저하고 10년째 같이 하고 있는 베테랑 선생님하고 같이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다 요 베테랑 첨삭 선생님들 석박사 하신 저하고 오랜 호흡을 맞추신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믿고 저하고 같이 첨삭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상담만 4회차 하고 시기별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대로 이런 자료들 공동의 자료도 있지만 매번 또 구체적인 자료들도 학생들한테 나눠줘서 공부에 대한 동력도 계속 자극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매시간 동영상 촬영을 하기 때문에 예습 복습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습을 사실은 결석자가 아니면 별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 수업의 목표는 주 1일 4시간 딱 그걸로 합격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성대 사회과학 계열 최초 합한 고3 문과 학생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합격 수기로 보시면 이 학생이 자기는 정시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글쓰기만 했는데도 합격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희가 커리큘럼을 이렇게 12개월 이런 식으로 짜는 이유는 한 번에 몰아서 집중해야 되는 에너지 없이도 합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에서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문해력이죠. 문해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어와 사탐의 관여도와 성적 향상까지 도모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꼼꼼하게 매 시간 재시문 분석을 한다는 점, 이렇게 주장, 근거, 배경, 관점, 함축, 기본 가정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읽고 뽑아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문학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사탐에 대한 관여도도 높아진다. 그리고 이렇게 물론 교재도 제가 다 직접 작성해서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고 수업 시간 매번 자료도 나눠주지만 이렇게 자료 나눠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요. 제가 아까 동영상 다 촬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캡처해 놓은 부분입니다. 수업 시간에 칠판 한가득 학생들하고 같이 개요를 작성하고 제가 직접 작성한 예시답안 나눠줘서 모방하게 합니다. 모든 공부는 다 개념 이해, 모방, 그 다음에 창조이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예시답안에 따라오는 작업이 초반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네, 뒤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되게 숨가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아는 들으셨죠? 좀 전달은 잘 됐을 것 같고요. 제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실려있는 합격 수기들 이거 집에 가져가셔서 자녀분들하고 좀 공유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6개월, 3년 공부하지 않았는데 이제 시작해도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금요일에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커리큘럼이 고2 때부터 있거든요. 근데 고2 때부터 안 들었는데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고2 때부터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의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학생들한테도 얘기하고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2 수업은 제가 늘 사치의 수업이었다고 말씀드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수업으로 시간을 빼놓지 않으면 제시문을 안 읽어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2부터 책을 읽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수업이 고2 수업이었고요. 이제 고3부터는 본격적인 입시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지금부터 누구나 다 들어와도 충분히 다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2 커리큘럼, 고3 커리큘럼은 되게 독립적인 거니까 고려하지 마시고 쌓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논술을 통해서 아직 늦지 않았고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남아있다는 걸 좀 인지할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상담 체크해 주셔서 저하고 또 구체적인 말씀들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선생님 또 소개하고 오늘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문논술 우선 마지막 연사고요. 뒤에 이제 홍영현 선생님이 입시와 관련된 얘기들 할 텐데, 여태까지 네 분의 연사 설명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는 논중과 추론 그리고 지금 학립논술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제 손봉우라고 하고요. 고대 동문과를 나왔고 강의는 200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선 이제 뭐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논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좀 재밌었던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애들 가르치는 일이 저한테 조금 그 적성이 좀 맞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강의도 이렇게 조금 오래 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제 머리가 약간 좀 신생아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된 이유가 강의 연구를 열심히 해서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예, 나중에 이제 믿고 아이들 좀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뭐 앞에 이제 다른 얘기들은 말고, 뭐 여태까지 사실은 앞에 네 분의 연사분들이 설명을 좀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얘기도 일부 약간 좀 중복이 있을 걸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학생들이 좀 논술로 합격을 할까 이 주제와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개로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신과 논술 합격의 상관성,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능 성적과 논술 합격의 상관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에서 보는 학생들의 합격 답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합격생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공통점, 이렇게 좀 네 개로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네 개로 나눠서 뭐 설명이 약간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각 기준마다 설명은 매우 간단하니까 제가 15분 이내로 한번 끝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내신과 이제 논술의 어떤 상관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 이제 제가 합격시킨 친구들의 어떤 내신 등급을 요렇게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뭐 올해뿐만 아니라 뭐 작년도 그렇고 뭐 재작년도 그렇고 합격생 친구들 내신들은 얼추 한 요 정도 내신에서 대부분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내신 등급이 논술 합격과 상관성이 좀 있어 보이시나요? 아니면 별로 없어 보이시나요? 네,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좀 보시는 것처럼 사실 내신이 애들이 이제 2등급 이상이 되면은 논술 이외에 뭐 교과나 혹은 학생부 종합 전형 쪽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쪽이 아무래도 경쟁률이 조금 낮으니까, 그래서 보통 논술은 3등급 이하 학생들의 리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좀 뭐랄까요, 경쟁률이 좀 높고 다만 또 합격에 있어서는 내신의 영향력은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내신들에 맞춰 가지고서 합격한 친구들을 조금 이렇게 조금 보여드리면은 뭐 어떤 학교를 합격을 하든 저한테는 되게 다 고맙고 소중한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주로 이제 조금 볼 건 이제 수능 성적들과 그다음에 어떤 합격의 상관성들을 보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우선은 왜 수능 과목 중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국어는 조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칠해놨고,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음표로 좀 나오는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뭐 탐구도 물음표로 나오고. 이거 왜 물음표일까요, 어머님들? 애들이 안 알려준 겁니다. 예, 자기 자존심상. 예. 그래서 약간 조금 본인 생각했을 때 그 본인의 어떤 자존심의 상처를 낼 것 같아서 애들이 물음표를 해준 성적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국어 성적들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 맨 마지막에 여기 왜 보면 이제 숭실대 서경대학교 합격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5등급짜리도 있긴 한데, 요런 부분들은 사실 약간 좀 특수한 케이스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국어 등급이 최소한 몇 등급 정도는 나와야 논술에서 좀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최소 4등급 정도는 나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지문들을 읽고 독해하는 능력들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5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독해 능력들이 좀 부족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물론 논술을 하면서 국어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3 때 국어 등급이 사실은 5등급 이하면 어떤 식으로든 국어 공부를 해서 4등급 이상 정도는 좀 나와줘야 논술에서 합격 가능성을 이렇게 조금 높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수학하고도 약간 좀 상관성이 좀 있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은 제가 왜 빨간색으로 좀 체크해 드린 친구들 이렇게 있죠. 그 맨 마지막에 서경대, 숭실대 요 합격한 친구들은 국어는 5등급이었지만 한 친구는 또 수학 1등급이었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그나마 서경대 합격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나머지 과목들을 잘 못 보긴 했지만 수학이 한 4 정도 조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보시면은 왜 이제 건대 국제무역 합격했던 친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올해 고대를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고대가 최저가 4, 8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 영어 보세요. 영어 5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서 뭐 아쉽게 건대를 간 친구지만 내년에 다시 한번 고대에 도전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뭐 수학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잠깐 좀 제 자랑을 하자면은 제가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합격한 친구로 2놈을 나눴는데 행정학과가 모집 인원이 6명이었거든요. 근데 6명 중에 제가 2명을 이렇게 좀 붙였다고 좀 자랑 삼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보시면은 수학도 어느 정도 논술의 합격과 상관성이 있어요. 근데 이건 모든 대학은 아니고요. 특정 대학이나 특정 대학의 학과와 수학 성적이 상관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요 빨간색 글씨를 이렇게 보시면 건대 국제무역 같은 경우에는 상경 계열이고 수리 논술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숭실대학교 경영 경상 계열도 수리 논술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경대와 같은 약수령 문제 같은 경우에도 수리 논술 문제가 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합격한 친구들의 그 수능 성적들을 이렇게 조금 분석해 보게 되면 제가 합격한 친구들의 한선 등급이 요 정도 형성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4등급 이상 정도가 좀 나와야 뭐 약수령 대학들 있잖아요. 뭐 가천대학교, 뭐 상명대학교 요런 학교에서 좀 합격 가능성들을 조금 높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경희대나 뭐 이화여대 그다음에 뭐 숭실대 정도를 가려면은 수학 등급이 한 3등급 정도 나온 친구들, 3등급 이상이 나온 친구들이 많이 붙었고요.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는 약간 좀 애매하게 걸려 있습니다. 2하고 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은근히 여기 한양대 상경하고 인터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리 논술이 합격 당락을 좌우하는 학교고 문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건대 상경하고 건대 KU 자유전공도 역시 수학 실력이 합격 당락을 좌우하고요. 그래서 한 2등급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 대학이나 일부 대학의 특정 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논술 합격에 상관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조금 넘어가서 요거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 답안을 보고 합격시키는 케이스인데 대학에서 학생의 답안들을 평가하는 요소는 크게 4가지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칸을 나눠놨는데 첫 번째 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대학에서 학생들 평가하는 요소 첫 번째입니다. 자, 한번 맞춰보실 수 있겠어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럴 때 있죠. 이번 너 기말고사 성적표 나왔다며. 야, 성적표 좀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엄마가 해준 밥이 가장 맛있어.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전 부모님들 반응도 사실 되게 좀 궁금해요. 이 새끼가 어디서 말 돌리고 빨리 갖고 와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어떤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거냐면 논점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글을 잘 쓰는 친구들 중에는 논점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왜 수능 성적 좋은 친구들 그다음에 왜 소위 보게 되면은 우리 아이는 약간 좀 글재주가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가 논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꽂히는 부분들을 읽습니다. 학교에서 읽어달라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꽂히는 부분들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논점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거 있죠. 뭐 가는 이런 내용이고 나는 이런 내용이고 뭐 가는 A를 지지하는데 나는 A의 비판적이군. 즉 어떤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거냐면 기본적인 독해와 지문들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아줍니다. 이게 평가 요소 2번째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여기 제가 좌측 하단에다가 써놨는데 저 3문장을 이렇게 한번 좀 읽어보세요. 밖에 길이 미끄럽다. 간밤에 눈이 많이 왔거든. 그러니 걸어 다닐 때 조심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문장들이 3개가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안 돼요? 문장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뭘 좀 보냐면 똑같은 글이지만 논리가 기본적으로 전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을 제가 이렇게 좀 3개를 썼지만 이 문장 3개는 각각의 역할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최종 결론은 뭡니까? 저 3문장 중에. 예, 맨 마지막 문장이 최종 결론이고요. 맨 첫 번째 문장은 근거고요. 그 2번째 문장은 근거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논리 전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문장별 역할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본인이 논술을 은근히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친구들은 막상 읽어보게 되면 쓸데없는 문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즉 문장에서 어떤 전체적인 내용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장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논술 문제를 풀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의 답안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히면 괜찮은 답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뭐 좀 눈치채셨겠죠? 최정 교수님이 자네 한국어를 처음 하는가?
자, 뭘 보냐면 기본적으로 좀 표현력을 봅니다. 보통 이제 5등급 이하인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글을 좀 쓰다 보니까 문장 자체가 어색한 그런 친구 되게 조금 많아요. 정말 왜 외국인인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장력들이 갖춰져야 대학에서 학생 답안들을 뽑아줍니다. 이 네 가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성실성하고 이제 공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실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좀 결속 좀 잘 안 하고 꼬박꼬박 오는 친구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논술에서 쓰기 과제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거 없이 그냥 저희가 풀었던 학생들이 풀었던 답안에 대해서 다시 쓰기 정도만 과제로 줘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주지 않고 수능 공부하러 갑니다. 근데 다시 쓰기조차 수능 공부를 핑계로 내신 공부를 핑계로 안 해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절대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적어도 다시 쓰기 정도는 열심히 해온 친구들이 여기서 생각하는 성실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공감이라는 말은 뭘까요? 합격한 친구들의 공통점은 공감력이 있어요. 공감력.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밑에 보게 되면 왜 대학에서 평가하는 요소 중에 지금 3개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실제 보게 되면 어머님들 애들이 다들 보면 똑같은 문제들을 풀기 때문에 답안들도 어떻게 나올까요? 다 비슷하게 나오겠죠. 자, 물론 논술 문제가 어려우면 그 문제 자체를 잘 푸는 것만으로도 그 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애들이 논술을 오래 배우다 보게 되면 어떤 특정 대학교 논술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가 쉽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쉬운 문제를 봤을 땐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만 잘 쓸까 아니면 다른 애들도 잘 쓸까? 다른 애들도 잘 쓸 거라는 생각 정도 하는 게 공감 능력입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 쉽다. 그래서 이거 변별력이 있어야 하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떨어집니다. 제일 제가 문자를 받았을 때 두려운 게 뭐냐면 논술 문제가 선생님 너무 쉬워요. 이 문제가 가장 두려워요. 개인적으로는. 왜? 공감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다른 친구들한테도 쉬운 거니까 어쨌든 논술은 상대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어떻게 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친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 문제가 약간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평이하게 느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기본적인 독해나 관계 추론도 조금 더 섬세하게 혹은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논리 전개나 문장명 역할도 조금 더 완벽하게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문장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친구들이 공감 능력이 있는 친구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모어가 제가 수업 때 보통 이제 제가 강조하는 어떤 개성, 그다음에 디테일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독해와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신경 써서 강의하는 강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답안은 한양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 있는 답안인데 과거에 이제 저한테 논술을 배우고 합격한 친구 답안입니다. 이 친구는요. 한양대학교 인문논술 수석을 했던 친구예요. 경쟁률 200대 1을 뚫고요. 그러니까 경쟁률 200대 1을 뚫은 건 말 그대로 그냥 학과에서만 뚫었던 건데 한양대학교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친구들 전체에서 수석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 답안을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도 문제를 풀다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거 논술 문제가 너무 평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감 능력이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제시문 가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것만 가지고 쓰기에는 뭔가 내가 다른 애들하고 좀 답안이 다를 것 같아 싶어서 이런 어떤 사례들을 본인이 좀 제시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좀 뭘 했냐면 어떤 기본적인 답안에다가 모호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강사다. 그리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마지막이에요. 사실 노수 강사들 지금 저 말고 앞에 이제 4분의 연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지금 제가 띄워드렸는데 다들 강의 오래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좀 오래 봐가지고서 다들 스타일도 잘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강사들한테 보내셔도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괜찮은 선생님이군 하고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다 훌륭한 강사인데 사실 이제 이게 글이 수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숫자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정답을 직접 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은 생각보다 섬세하고 예민하고 되게 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있냐면 일종의 강사들하고 합이 되게 좀 중요해요. 같은 논리를 알려줘도 어떤 선생님의 얘기는 귀에 쏙쏙 박히고 어떤 선생님의 얘기는 귀에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일부 흘러나가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연사분들 많은 설명을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우리 아이가 요 선생님하고 약간 좀 합이 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분들을 잘 선택하시면 합격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